주린이가 이 서수진 씨처럼 왜 물리냐? 예. 이 돌아가는 구조, 이 비하인드의 수급, 그리고 큰 손의 마음, 그들의 의도 네.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SK 스퀘어를 199만 원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예. 이분 모셔서 예. 진짜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기다렸습니다. 예. 서수진 아나운서라고 오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대한민국 주린이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예. 어우. 예. 스퀘어 199층. 예. 다들 놀라셨나요? 다들? 예. 네.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군요.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지환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네. 예, 정말 이거 메인 아닙니다. 짧게만. 그러니까 이렇게 주린이 분들이 SK 하이닉스 300만 원, SK 스퀘어 뭐 200만 원, 뭐 삼성전자도 훨씬 높은 가격대. 여기서 이제 클릭을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수급 상황과 이 큰 손들의 그런 의도 뭐 이런 거를 읽었을 때는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잘못 사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 어쨌든 그 당시의 환경으로만 보면 예. 어쨌든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그 정도 되었고 수급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몰빵을 하셨다라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나눠서 사셨으면 좀 분할로 사셨으면 어쨌든 대응을 좀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이제 300만 원에 진입을 하셨다. 조금 이제 어렵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뭐 미수나 신용을 쓰거나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버티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300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그 7월달, 8월달 내려오는 그 구간보다 아마 요즘이 더 힘드실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저점을 잡는 것보다 어쩌면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못 올라가고 대발락 구간에서 특히 뭐 이번 주는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주 뭐 하이닉스 10%씩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버텨야 되는 그러니까 30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좀 버텨야 되는 게 지금은 어느 정도 7월, 8월 지나오면서 저점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수급적인 변화도 좀 있었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반도체에서 악재가 나왔던 뭐 반도체 고점론이나 뭐 중국 반도체 위험론이나 조주가치 재고가 좀 미흡하다거나 이게 어느 정도 하나씩 이제 좀 소미나이로 잠겨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버텨야 되는데 문제는 딱 이런 모멘텀이 사라질 때쯤인데 느닷없이 이제 막 소급적으로 막 10%씩 밀어버리면 정말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이 더 힘드시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앞서 일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기다리면 좀 버텨보면 닉스랑 전자 본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는데 이제 레버리지도 변동성 좀 줄어들었고 스퀘어는 원래 연동돼서 움직이는 건데 닉스랑 전자가 쫙 간다 그래서 스퀘어가 예전만큼 그 폭발력을 가지고 따라올 거냐 여기서는 조금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제는 귀에 따갑게 들으셨잖아요. 변동성에 대한 마이너스 뭐 복리라든지 그 이제 변동성 끌림 현상 네. 이거나 어쨌든 ETF 레버리지는 매일매일 리밸런싱을 하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져가면서 야금야금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레버리지는 반등이 한 번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본주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죠. 근데 레버리지는 본주로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K 스퀘어는 약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가치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승부욕이 있으신 분들은 더 SK 스퀘어 쪽에 몰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을 시점에 오면 SK 스퀘어를 SK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K 스퀘어는 반도체 어떻게 보면 소지주 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뭐 쇼핑센터 이런 걸 다 정리했던 이유가 SK 원래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계획했던 거는 SK 스퀘어를 지주회사로 해서 SK 하이닉스 전방 산업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소부장을 수직해여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SK스퀘어를 지주회사로 소지주회사로 만들고 여기에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아서 일본에 있는 주로 그때 야심찬 계획은 일본에 있는 진짜 기술력 있는 소부장들을 인수해서 하이닉스를 정점으로 해서 소부장까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일체야.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시키겠다라고 했었는데 계획이 너무 좋은데. 몰랐습니다. 맞죠. 원래는 이제 그 네.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 소부장들을 팔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가 예. 뭐 두산에 좀 팔고 여기저기 팔고 인스등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계획은 계획이었다. 그러면 SK는 지금 뭐냐? 그냥 붕 떠 있는 거죠. 지주사 그냥 지주사.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소지주회사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보면 SK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얘기하기 전에 정말 짧게만 6개월에서 한 1년을 본다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둘이 거의 똑같이 갈까요? 저는 그냥 제 경험상 제 경험은 그냥 그 실패에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2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는 삼성전자를 살짝 더 가졌다가 올해는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가져가서 지금은 한 1% 비중으로 거의 대등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 이제 만약에 그 우열을 좀 가리기는 저는 일단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일단 HBM4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라 루빈에 대한 비전이 나올 건데 거기에 HBM4의 변수가 좀 있죠. 그러니까 HBM4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에 16달러 못 넣었잖아요. 못 넣었다가 들어가니까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샘플 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에 대해서는 어쨌든 양산이나 수율을 안정성을 가져가는 건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거는 하이닉스 한 70% 정도, 삼성전자 한 30% 정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사실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면 그러니까 한 7대3 비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비율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가져가야지만 이게 7대3 예상인데 6대4가 되든 뭐 5대5가 되든 뭐 8대2가 되든 어느 정도 데미지 입지 않고 양쪽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양쪽 비중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는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질문으로 쭉 갈까요? 뭐 질문을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지금 마지막에 이제 수급 얘기는 조금 드릴 건데 지금 뭐 계속 들어왔던 부분 이거 좀 엇박자 투자가 나오니까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힘들고 사실 이게 그 특히 반도체를 움직이는 모멘텀을 보면 나이스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뭐 10% 넘게 빠졌을 때 15, 13% 빠졌을 때나 이번 주에 주주가치 제고에서 미흡하다 때 삼성전자가 뭐 한 9% 빠졌을 때나 예. 사실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정도 빼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타당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현재 수급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나가는 쪽과 들어가는 쪽이 너무 교차가 극명하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는 뭐 샀다 팔았다 외국인이 어떻다 포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는 외국인 들어오는 외국인 사실 뭐 그걸 개인이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빠르게 좀 짧은 관점으로 보는 투자자인지 아니면 펀더멘탈을 가지고 좀 길게 가는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에 좀 주목하시는 부분은 엔비디아이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제 이지환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때 전자랑 닉스가 극심한 변동성에 흔들릴 때 외국인들이 특정 세력이 이제 파생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서 미국 빅테크를 기점으로 옵션 만기, 뭐 키미 K3, 터보 퀀트, 창신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냥 이 주가를 막 흔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좀 이전처럼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조년 앞에 사실 지난번에도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엔비디아는 내렸는데 매물 반도체는 올랐잖아요. 그 보면 영향력은 좀 떨어지는데 아마 이제 베라 루빈에 대한 판매 예측이나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미 지금 사전 포석을 깔았잖아요. 15% 가격 인상안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15% 가격 인상을 가지고 가이던스를 만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죠. 제가 봤을 때 이미 가격 인상 15% 반영을 해버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그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AI 모멘텀에서의 그 어떤 독점적인 지위는 이제는 조금씩 옅어지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거기에 영향을 과거처럼 절대적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이닉스는 이제 영향이 좀 더 있겠죠. 삼성전자보다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HBM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단기 레포트 말고 매크로로 좀 길게 나오는 레포트들을 좀 보면 내년에는 아마 어쩌면 엔비디아가 HBM 최대 수요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TPU 쪽이 아마 HBM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구글이나 이쪽이 TPU. 라는 예측까지도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점에서 보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조금씩 하이닉스는 기존의 지위가 조금씩 옅어질 수 있고, 예. 삼성전자는 어쨌든 공급체가 조금씩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TPU가 늘어날 거라는 게 좀 TPU. 예, 거기서 더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그게 이제 지난주 한 3주 전부터 레포트 나오기 시작했는데 HBM 수요에서 아마 TPU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과 일단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구글 관련된 방향에서 TPU가 이제 구글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복수 회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구글과 엔비디아가 이제 전면적으로 아마 경쟁을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번에 엔비디아를 보면 뭐 이번에 인수합병 얘기도 나왔고 투자 얘기도 나왔지만 보면 기존의 그 하드웨어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은 라이선스나 인력 이번에 합병하면서 끌어왔잖아요. 물론 이제 합병은 아니죠. 인력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라이선스를 산 거죠. 일단 왜냐하면 합병하면 또 독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끌어왔고, 이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 챗GPT의 인력을 보강을 했고, 또 이게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쪽까지 수직 계열하는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어쨌든 하드웨어 쪽에서 독점적 지위는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사실은 만만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만만한 회사는 아니고 어쩌면 AI에서 가장 앞섰던 회사인데 어쨌든 오픈 AI나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에 많이 밀리면서 어느 정도 좀 물러난 느낌은 있지만 아마 구글이 내년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엔비디아가 사실은 대박 실적을 낸다,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막 박수친 게 그래도 시간이 꽤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실적 발표할 때 감동이라는 감동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감동이 없다. 감동이 언제부터 이 감동이 재료가 됐는지. 어쨌든 감동을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찾으셔야죠. 감동. 네. 없었잖아요. 찾으셔야 되고. 전자 발표에서 그래서 감동이 없었다 이런 얘기. 예. 그냥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원래 엔비디아가 작년에 이제 한창 AI 붐을 타고 잘 나갈 때 어떤 실적 발표했냐면,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 있잖아요. 그걸 이번 분기 실적으로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이번 분기에 땡기면서 계속 나아갔거든요. 그때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했죠. 10% 후반대까지도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보면 그런 실적은 사실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최근 4번의 관계 그 실적 발표에서 주가는 다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독점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AI 모멘텀의 포커스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쪽에 더 몰리는 것 같아요. 더 몰리는 것 같고, 그거는 벌어들이는 돈의 차이도 있지만 이제 단적으로 딱 보면 그런 거죠.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 60%잖아요. 63%, 뭐 어쨌든 65%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TSMC는 더 낮습니다. 55%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수직계라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삼성전 SK하이닉스는 지금 70% 다 넘어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매주 총이익률이 84%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엔비디아는 60% 초반대, 중반대, TSMC는 50% 중반대,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영업이익률로 지금 누가 장사를 잘하고 있냐라고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은 가장 눈에 띄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시장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근데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나 주가가 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같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 가지가 7월 달부터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하면 일단 반도체 고점론은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하면서 완전히 상쇄돼 버렸죠. 구글, 아마존 실적 발표하면서 아니 내년에 캐펙스가 이 정도 더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가 고점이겠어라는 것 때문에 반도체 고점론은 이제 누구도 그 모건 스탠리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와서는. 그리고 중국 반도체 위험론은 오히려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면서 지금 이제 양측 메모리 때문에 또 날리긴 한데 양측 메모리는 어차피 낸드 플래시에 좀 국한되어 있는 회사에 이번에 상장하는 전체 그 금액이 한 10에서 12% 아래거든요. 예. 8에서 12% 사이인데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안 됩니다. 6조 8천억 정도? 그렇게 보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뭐 이전처럼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다 팔고 어느 정도 팔아서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주주가치 재고인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좀 뼈아팠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굉장히 뼈아팠고 삼성전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사실은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그 보면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마케팅의 승리입니다. 이걸 이제 어쨌든 최태원 회장님이 거의 원변슈에 가깝게 어필을 잘 하셨고 상당히 이제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았죠. 어쨌든 뭐 300원대 그 배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바로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 환원에서 나온 금액으로 보면 제 기준에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2배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하이닉스가 냈던 안보다는. 근데 주가는 이제 어제 그렇게 빠져서 충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도 조금 이제 뭔가 그 소비자나 주주들한테 어필하는 방식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SK 하이닉스는 왜 마케팅의 승자라고 보냐면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나왔던 자사주 매입에 대한 40조 원이 굉장히 크기는 했는데 ADR 그 유상증자 40조 원 한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똔똔이잖아요. 어차피 ADR 상장하면서 40조 원 유상증자 했는데 여기서 40조 원 자사주 매입하면 사실 뭐 주주 입장에서 이게 무슨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걸로 주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금액을 빼고 나면 100조 원에서 한 60조 원 정도인데 이번에 삼성전자 나왔던 거 보면 110조에서 140조 원까지 그럼 2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는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유상증자 얘기를 크게 냈냐라고 보면 아마 SK 하이닉스가 300원대 그 중간 배당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만큼 준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마케팅 요소에서 바터범이나 탑다운이나 할 때 뭔가 먼저 때리고 들어가는 전략을 썼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먼저 때리는 게 아니라 총액을 먼저 강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만큼 한다는 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갔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손수성을 맞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왜 SK 하이닉스가 더 앞서느냐라고 하면 다르고 다른 거죠. 50% SK 그 하이닉스처럼 잉여 현금 흐름에서 회사 쓰고 남은 돈에서 50% 이상을 하겠다는 회사와 삼성전자처럼 50% 이내에 하겠다. 제가 볼 때 둘 다 50% 하거든요. 둘 다 어차피 50% 할 건데 삼성전자는 굳이 그걸 이내라고 표현하는 것과 SK 하이닉스처럼 50% 이상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어감도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가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주 친화적인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금산분리에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어쨌든 자사주 매입하면 지분율 10% 넘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할 때도 결국은 그래서 한 1조 얼마 매도를 했잖아요. 그걸 피해 가려고. 그럼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때도 그 자사주 매입할 때 넘어가는 걸 오버만큼 매도를 했으니까 이건 다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그걸 발표할 때 110조나 140조 원 정도까지도 된다라는 걸 좀 밝히면서 자사주 매입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때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한마디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게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평가는 제가 볼 때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약간 구조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거를 오너 입장이건 아니 그 CEO 입장이건 임원 입장이건 주가를 띄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사주 아예 이 발표 자체를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차라리. 하라니까 하는. 차라리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적으로 어차피 올해 번 거를 내년 1월 달에 주주 의결에서 하겠다는 게 그냥 일반적이니까 그럼 그냥 1월 달에 하면 돼요. 이런 멘트를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중간에 특별 배당을 한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욕을 먹은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평가는 삼성전자의 주자는 이 규모나 이런 부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중장기 자금 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어제 오늘 보면 뭐 물지막지하게 매도를 하는데 이건 아마 어떤 기계적인 룰에 의해서 매도가 나가는 것 같고 어제 오늘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오늘 정도나 혹은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이 물량이 마무리되고 나면 제가 볼 때 장기 자금은 저는 꽤 유입될 거라 보고 지금 잘 올해도 물론 이제 110조 원 정도 얘기를 했지만 3개년 지금 3년 정도 보면 최대 50% 잉여 현금 흐름에 한 50% 정도 내외로 때리면 거의 한 300조 원 내외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기 펀드의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3년에 한 300조 정도 투자가 나온다. 이거 저 같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들어올 거라 봅니다. 다만 그 시점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언제가 될지 그건 모르죠.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보고 들어온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저는 유입되는 부분이 꽤 클 거라고 봅니다. 그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서 일부에서도 저랑 이제 황희연 팀장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한 게 공매도 물량에 대한 쇼커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궁금증은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쭉 자사주 소각 매입해서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쇼커버라고 만약에 치면 왜 외국인은 어제 오늘 둘 다 3, 4조를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를 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어떤 패시브 자금이나 액티브 자금부터 단기 자금이나 중기 자금이냐 장기 자금이냐에 따라서 정책이 다르고 또 여기는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하는 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만큼 물량을 줄여.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 규모만큼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봤을 때 주주가치 환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펀더멘탈적인 변화의 일부라고 간주를 하는 어떤 펀드에서 약속된 물량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까지였던가 아니면 이번 주 안에는 저는 마무리될 거라 보고 왜냐하면 이 물량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 그럼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외국인 매도 물량이 상당한 부분 출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급으로 보면 어제 오늘 거의 한 1,3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500만 주 이상 매도를 한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매도 물량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파생 상품과 연관돼서 맥도도 현상을 야기시킬 의도까지는 없다라고 보면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내일 모레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면 장기 물량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보다 지금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들어가야 되나 내일 들어가야 되나 이게 눈치를 보면서 이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나 여기 좀 들어갈까? 근데 어차피 장기 물량은 오늘 내일 하는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도 계속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주주가치 재고가 나왔던 지난번 하이닉스와 이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도체에서 악재로 간주되는 모멘텀에 저는 마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도체 고점론부터 중반도체 위험론에서 주주가치 재고 미진하다는 이 부분까지가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중장기 자금 유입이 스무드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는 한 번에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가서 아마 12월 달 4분기 끝쪽에서 주가가 한번 정점을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고민 중장기 자금 들어오는 거 고민하는 애들은 주가가 오늘 사나 내일 사나 어차피 막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데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면 안 돼요? 사고 싶겠죠. 그럼 왜 뭘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때문에 보통은 그런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장기 자금 누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 사도 이렇게 하지만 그냥 위탁 물량이에요.
위탁 물량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 거니까 정량적이거나 시간적 개념으로 뭐 매 하루에 얼마씩 계속 사 아니면 하루에 물량을 얼마씩 계속 사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의 문제지 뭐 싸게 사겠다 뭐 오늘 많이 사고 내일 적게 사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위탁 줘서 기계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데 서수진 말 좀 예. 시키라는 의견이. 서수진 씨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어떤 거 질문 드릴까요? 뭐 제가 지금 내용 궁금한 거? 좋죠? 네, 지금 완전 서수진 씨가 예. 우리 내용이 좋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너무 시청자들이 좋고 받아들여요.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워. 뭐 스퀴즈, 뭐 슛, 뭐 스퀘어가 더 낫지 스퀴즈보다. 예. 예. 같은 숫자지만 또 이게 숫자 돌림이 느낌이 다르기 예. 때문에 예. 숏 퀴즈, 숏 커버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나? 조금 그 내용을 사실 오늘 가지고 왔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게 쇼 커버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번 주도 좀 그런 움직임 나왔잖아요. 네. 반도체가 급격하게 빠지니까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죠. 코스닥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서 그게 좀 올라가니까 그래도 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반도체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더 강하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건 진짜 이제 주도주가 되는데 반도체가 빠질 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잠깐 그 PPT 보면 예, 반도체와 보여주세요. 코스닥 엇박자가 나오는 부분에서 반도체가 빠질 때, 롱이 청산될 때 코스닥은 올라가면 숏이 커버되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롱 청산 숏 커버가 나오면서 반도체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서수진 씨한테. 와, 지금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천천히. 반도체 그러면 예.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을 살 때는 웬만하면 우리처럼 한 종목을 그냥 탁 사지 않아요. 올라가는 종목이 한 70% 정도 사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는 종목 한 30%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롱션 포지션을 기본적으로 한 7대3 정도 잡고 시장이 좀 강하면 8대2도 잡고 뭐 이렇게 잡는데 예. 7대3으로 잡아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롱의 1위 섹터와 숏의 1위 섹터가 어디였을까요? 일단 2차 전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작년에 이제 반도체 막 치고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는 맞춘 것 같은데요, 저? 2차 전지 맞췄습니까? 진짜? 이거 완전 천재야. 이렇게 지식이 많아서 지식은 잘. 왜 물리는 많은데. 거야? 숏의 1번이었고 그럼 롱의 1번은 뭐였을 것 같아요? 작년이요? 작년 바이오죠. 작년 바이오? 죄송합니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반도체 장터에서 당연히 반도체죠. 죄송합니다. 전력기기였어요. 전력기기. 그래서 전력기기가 롱의 1번 포지션이었고 와, 선제적이. 2차 전지가 숏의 1번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쉬웠어요.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에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 반드시 2차 전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여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2차 전지가 계속 작년에 내려오다가 쇼커버 나올 때 한번 탁 이틀 올라왔다 또 올라왔다 할 때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만할 때 이거 이틀 올라갈 때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빠지면 사지 마라. 쇼커버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2차 전지 올라가는데 전력기기 빠지면 이 쇼커버라도 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은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올해는 반도체가 1위였어요. 반도체 1위였고 작년에 이제 한창 좋을 때 전력기기였고. 그렇게 롱숏을 이렇게 잡는 왔다 거에서 저거를 지금 아까 PPT에서는 코스닥이랑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좀 꽤 빠졌잖아요. 그럼 이거 청산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외국인인데 반도체를 7 가지고 있고 2차 전지나 바이오를 3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청산은 양쪽을 동시에 해야 돼요. 양쪽을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좀 비쌀 때 팔고 이거는 좀 쌀 때 해서 어떻게 이걸 한번 싸게 비싸게 한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홍콩에서 터졌던 롱손 캐피탈 사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어떤 하나의 트레이더가 막 은행 전체를 파산시켰잖아요. 그게 똑같은 롱숏인데 그거는 이제 그 시장 간의 스프레드 거래라고 해요. 그 니케이를 두고 홍콩에 있는 니케이는 예를 들면 매수를 하면 일본에 있는 니케이를 매도를 해요. 두 개 중에서 비싼 거를 매도를 하고 싼 걸 매수하는 거예요. 살짝의 차익을 통해서. 그 차익을 살짝 먹으려고. 그래서 양쪽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뭐 10조를 갖고 있든 100조를 갖고 있든 위험하지 않아. 그럼 무위험이네요. 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 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트레이더가 한쪽을 풀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크게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이제 양쪽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그 투자의 개념에서는 절대 양쪽의 포지션을 한쪽을 푸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반도체 코스닥이면 두 개를 다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 청산시키면 반도체 숏도 청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를 청산을 시키면 2차 전지 매도한 거를 매수해서 쇼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도체 빠질 때 코스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진짜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쪽 청산시키면서 이게 쇼커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이 코스닥을 너무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쇼커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보통 이틀, 길어도 3, 4일 뭐 이렇게 많이 가다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반등이 워낙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기대치를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를 좀 똥통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트레이더 그러니까 기관의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혹은 어떤 세력이나 어떤 그런 뭐 돈은 코스닥이 진짜 너무 싸고 실제로도 뭐 싸다고 섞였다.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수급도 있지 않을까. 재료도 많고. 근데 코스닥을 외국인 사기가 어려워요. 왜요? 일단 외국인의 입장에서 코스닥은 살 수 있는 대상이 잘 아니에요. 너무 다 짜잘 네. 잔잔바리. 아마 제가 들어본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펀드는 굳이 코스닥을 살려고 하면 결제를 좀 맡아야 될 거야. 아마 서류 몇 개를. 거의 그래서 작전주라고 생각. 물론 이게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제가 있을 땐 그랬는데 요즘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아마 왜 샀는지에 대한 사유서 정도는 내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코스닥을 그렇게 펀드 규정 자체가 아예 안 되는 펀드들이 많고 네. 굳이 편입을 하려고 하면 왜 이걸 편입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그걸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러면 코스닥 장세는 어쨌든 상위 몇 개가 이끌어가는 앞에 그 몇 리딩 회사들에 의해서 끌고 가는 장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정책이 그렇게 이제 나이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코스닥 부흥에 의해서 나왔던 부분이 물론 이제 지금 뭐 차등제, 강등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선 회사들에 대한 ETF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자꾸 수급이 ETF로 기결되거든요. ETF 자체는 상당히 좋은 상품을 맞는데 코스닥의 ETF가 맞느냐는 것은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그 섹터 내 전체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상위 몇 개가 거의 다 리딩을 하는 건데 만약에 ETF면 적어도 10개, 30개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상위 4, 5개 업체를 제외하고 하위 묶여있는 업체들 때문에 상위 업체들까지 못 갈 가능성이 있죠. 수급적으로. 그래서 코스닥의 ETF가 맞냐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도 그걸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러셀 2000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미국도 소규모 관련돼 있는 ETF들 내부집 상품까지 포함해가지고 러셀 2000에서 관련돼 있는 소규모 종목에서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 요거를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저 PPT 자료에서 항상 롱숏 전략을 쓰기 때문에 반도체랑 코스닥이랑 반도체가 살짝 떨어지면 코스닥이 오르고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반도체는 어찌됐든 바닥을 잡아가서 잡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구조적으로 더 많이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예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시각을 그러니까 줄이니에서 그러니까 1단계도 줄인 2단계로 넘어가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코스닥 올라가는데 내 거 안 올라가니까 이전하고 반대로 굉장히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위험하다. 뭐 고점 얘기가 철다부터 나온 데서 불안할 건데 근데 만약에 불안하시더라도 만약에 이번 주나 지난주처럼 이런 수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빠지는데 코스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 자체가 롱숏 청산이라는 거고 진짜 대세 하락으로 가면 이런 롱숏 청산 포지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를 매도를 하면 코스닥 쪽에 공매도가 더 쌓여버리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러면 반도체가 내려가는데 코스닥이 더 크게 내려간다? 그때는 좀 긴장을 해야 되죠. 근데 지난주나 이번 주처럼 반도체가 많이 빠지는데 오히려 역으로 코스닥이 올라간다 이러면 아 이건 조정이구나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조정이구나. 대세 하락이 아니구나. 그러면 좀 견뎌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역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수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대세 하락은 아니겠구나. 네. 그럼 조정이라 생각하고 좀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제가 뒤에 지금 매크로 여쭤보려고 속보가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매크로도 불안하고 전자닉스도 잘 안 가고 그래서 바이오도 해보고 소부장도 해보고 저기 뭐야 뭐 이것저것 코스닥도 좀 해보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길게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식이라는 자체가 자본주의 꽃이고 자본주의 사이클 특히 그 안에서 금리 사이클, 금융 사이클을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자본주의는 팽창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네.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우가 10에서 100에서 출발해서 지금 몇만까지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는데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나오고 역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공매도 날고 기고 잘하는 애들 나와봐야 그거는 순간적인 역방향에 대한 투자지 추세에 대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공매도 잘하는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는 붙으면 늘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시간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시장의 방향은 상방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변동성이나 역방향은 짧게 그 트레이딩 관점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요즘에 좀 어려운 게 네. 그게 순간적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그 범위 안에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50% 내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분명히 대세 하락은 아니거든요. 어느 전문가가 나와도 지금 대세 하락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조정이라는 건데 조정이 한 달에 50%가 날라가는 게 이게 조정이냐. 대세 하락에서도 50%안 날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펀더멘탈이나 추세에 기반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등식이 승낙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박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제 뭐 삼성전자 9% 10% 빠지면 이런 말씀 드리기 쉽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속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물론 뭐 썰입니다. 썰이기는 한데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뉴욕 중동 대사관에 있는 인력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걸 착수했다. 오.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가 미국 국무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는데 네. 이란과의 전쟁 직전에 대피시켰던 중동 지역의 외교관들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근무지로 복귀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썰로 나왔고 거기에 로이터 쪽에서는 카타르 외교부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일방적이라며 중재 노력을 촉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지원 대표님께서 가장 좀 불편하면서 신경 쓰이는 건 이제 매크로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와 유가 뭐 등등등등. 근데 지금 제가 이 재료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지만 유가가 지금 급격하게 한 1시간 전부터 쭉 떨어져서 오. 82달러 11센트까지 물론 당연히 아직도 불편한 수준이긴 예. 합니다만 82달러 11센트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도 4.7을 계속 웃돌다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화면 안 나오나? 안 나오죠? 아 저는 왜 항상 노트북을 이렇게 문제 제가 있는 걸 그릴까요? 줘요. 제가 그릴까요? 아 그래서 어쨌든 네. 말로 할게요. 네네. 4.7을 항상 웃돌다가 지금 1시간 전부터 쭉 떨어져서 4.67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스 때문에 이런 건지는 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매크로가 좀 나아지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뭐 잭슨홀 등등 이런 게 무난하게 지나가면 그러면 어떤 장세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사실 어제 이제 반도체가 빠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수 있는데 미국 증시도 좋지 않았고 저는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뒤에 프로그램 물량 정리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수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니까 그러면 옵션 만기 이후에 반도체 베팅이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펀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저 같으면 월요일 화요일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다만 어제 중요했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금리랑 사실 유가가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변수가 들어왔죠. 이제 먼저 유가를 말씀하셨으니까 유가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이제 돌발적인 무력보다는
경기 제재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 유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크게 막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어제 유가 반응이 좀 중요했는데 어제 유가 빠졌거든요. 어제도 빠졌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면 예. 지금 이게 유가 선물 차트인데 WTI 선물 차트인데 직전 고점권에서 보면 어제 오늘 이틀간 좀 장대 음봉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이 뭐 하루선을 정리하거나 지상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장기전으로 갔을 때 유가가 과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반응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반응은 어쨌든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유가는 일단 어쨌든 한 시름을 좀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좀 된 거죠. 그럼 유가가 지금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소비자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여기에 관계로 본다면 지금 경기 소비재에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죠. 오늘 우리 지난주 많이 강조했던 화장품 오늘 많이 올라가잖아요. 미국도 에스트로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어쨌든 미국이 장기전을 경제적인 제재를 선택하면서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게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는 이게 이제 어제 사실은 제가 볼 때 아주 묘수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3주 전부터 뭔가 내보낼 거라고 얘기했던 지금은 일단 중간 매입을 했고 국채를 이걸 하면서 어제 이제 TJ 계좌를 활용한다 나왔잖아요.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거든요. 물론 매크로적으로 전체를 보면 그걸 활용한다 해서 큰 흐름이 완전히 돌리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간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라고 했지만 그럼 돈은 이란 물음표가 떴어요. 그렇죠. 이거 뭐 채권에 대해서 매입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은이라고 했는데 이게 재무부 TGA 계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재무부의 일반 계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냥 월급 통장입니다. 월급 통장.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받으면 나와서 지출도 하고 네, 뭐 적금도 체크카드 같은 들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무부 TJ 계좌는 그냥 재무부 미국의 그냥 월급 통장입니다. 네. 여기서 뭐 공무원들 월급도 나가고 뭐 세금 들어온 것도 받고 이렇게 하는 월급 통장인데 여기서 항상 약간 오를 수 있지만 단기적인 자금을 조절하죠. 우리가 MMA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예. 예를 돈이 좀 많이 풀렸다 싶으면 여기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뭔가 좀 낮춰야 돼 이러면 오히려 채권을 매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절하는데 이걸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는 채권 금리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못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채권은 단기적으로 내리는 방법으로는 꽤 특효약이 저는 될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자는 얘기해 TGA가 우리가 언제 들었냐면 미국 정부 셧다운할 때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이 단기 금리가 폭등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2년물 이하의 단기 금리 한 달 두 달짜리가 폭등했던 이유가 TJ 계좌에 어쨌든 단기 자금이 다 몰려 있는데 이게 셧다운 돼가지고 TJ 계좌에서 돈이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월급 통장에서 돈이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셧다운 되니까 이 돈을 빼지를 못하니까 단기 자금이 씨가 마르는 거죠. 이제 그 문제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요. 안 그래도 하는데 제가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문제는 내년 3월쯤 걱정하면 됩니다. 내년 3월. 그럼 지금 8월이니까 한 6개월에서 7개월 시간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장기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차피 6, 7개월 뒤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네. 금리 인상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두 달, 두세 달 여기에 최종적으로 집중해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 기간 안에 내린다라고 하면 저는 뭐 어제 나왔던 재무부 TJ 계좌 활용하는 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가 빠지고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빠지면 주식은 오른다. 좋아지겠죠, 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많은 시간 오늘 광고도 안 했는데 항상 이주환 대표님 나오시면 광고 안 합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진짜 황교안 없다. 팀장님도 5분 일찍 보냈어요. 시간이 항상 없는데. 그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다른 패널 분들한테 오케이 매크로가 안정되면 그러면 펼쳐질 상황이 상상하는 상황이 어떤 분은 전자닉스는 쉬고 다른 애들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코스닥이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코스닥이랑 성장주들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매크로가 진정되면 큰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전자닉스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쪽이세요? 채권 금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TJ 계좌를 하냐면 단기잖아요. 어차피
중간 선거 지나면 금리는 인상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발작 수준에서 내려오는 거지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 있던 거를 금리 인상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베센트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채권금리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관련돼 있는 종목도 제약바이오 비롯한 그거는 시간이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치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유가가 빠지고 채권금리에서 관계돼서 경기 소비에는 이제는 좀 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소비에는 좀 길게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술주들은 와이낫이죠.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느 게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어떤 건 치고 빠져야 되는 거고 어떤 건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어떤 건 주도적으로 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 그러니까 다들 다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격차가 있는 시기가 건데 약간 다르네요. 그거를 타겟팅을 뭘로 해서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예. 물어볼 게 진짜 많은데 가야 됩니다. 예. 뒤에 광고해야 가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 이준호님께서 네. 그 지환이 형 그 기관 애들한테 현상금 걸렸다고 하도 천기누설 많이 하고 우리가 모르는 거 알려줘가지고 아, 진짜? 현상금 걸렸대요. 우리 직원들도 조심하라는 얘기죠.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찐 투자자의 진짜. 그런 비기를 좀 많이 네. 유료 강의라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요. 제가 돈은 그거 없지만 다 푸셔도 돼요? 그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풀 수 없는 얘기는 안 하겠죠. 저도. 아, 이게 좀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요? 아 이보다 더 있다고요? 와 주린이 레벨이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아쉽지만 우리 이지환 대표님 무슨 요일 날 오시죠? 오늘하고? 화요일과 목요일. 화목.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항상 짧게 느껴지는 요 시간. 여러분 그리고 저희 광고 안 했잖아요. 대표님 가신다고 나가지 좀 마세요. 예. 들어주세요. 위에 광고 있으니까. 서수진 잊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199층. 나이는 너무한다, 원무원입니다. 진짜 너무해, 여러분. 아까 같이 울다가 무슨 아까 소불고기 좋았잖아요. 서수진이 소갈비. 미래다 10,000원 더 줘라 뭐 고세 잊었어 1시간만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진짜 좋은 거 남아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오로라 투자자문 너무나 아쉽고 짧게 느껴지는 우리 이지환 대표님은 목요일에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